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는 겨우 살아남았다. 내 나이 91.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온 내가 몇 달 전에는 누워있는 쪽이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산소 튜브를 끼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내가 거기에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맨발로 걷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맨발 걷기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나도 믿기지 않았다. 맨발 걷기란 건강에 좋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심지어 젊은 의사들에게 가르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작년 늦가을 내 몸은 전보다 더 자주 고장을 일으켰다. 고혈압은 약으로 조절했지만 수치는 들쑥날쑥했고 당뇨 수치도 불안정했다. 무릎 통증은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괴롭게 만들었고 밤에는 두세 번씩 깨어났다. 나는 이미 약을 8가지 넘게 복용하고 있었고 락봉지는 주방 서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평생 의사였지만 내 몸의 이상을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수진이가 찾아왔다.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답게 요즘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다.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에서 맨발 걷기 유행하는 거 알아요? 당뇨랑 무릎 통증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며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는 어떤 노인이 초록 잔디밭을 맨발로 걷고 있었고 해설자는 맨발이 몸의 전류를 정화시켜준다는 말을 했다. 나는 처음엔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래, 지금처럼 지쳐있을 바에야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사실 나는 맨발 걷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말단이 있고 그 자극이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읽은 적도 있다. 젊었을 때는 농촌에서 자라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자랐다. 그땐 아무 문제 없었다.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파트 뒤편의 작은 산책길로 나갔다. 이른 아침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새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운동화를 벗고 양말도 벗었다. 맨발로 흙을 딛는 순간 발끝이 차갑게 저릿했지만 묘하게 편안했다. 나는 30분만 걷자고 마음먹었다. 처음 몇 걸음은 발바닥이 따끔거렸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새로웠다. 흙 속의 돌멩이, 장가지, 풀잎이 발을 스치며 지나갔고 나는 그 감촉을 오랜만에 느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발을 씻고 따뜻한 물로 마사지까지 했다. 발바닥이 약간 빨개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가 잘 도는구나.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왼발 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고 그 부위가 점점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 미열이 오르고 감기 기운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밤이 되자 어지럼증까지 생겼고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기억은 흐릿하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수진이가 그날 아침 일찍 들렀고 나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응급차 안에서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고 했다. 김영호 선생님,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발바닥 상처가 염증으로 번져 전신에 영향을 준 겁니다. 당뇨 있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치명적입니다. 발에 생긴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율했다. 나는 의사였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망각했다. 나는 자신이 90이 넘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건강한 나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노화된 내 몸을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수없이 반성했다. 내가 치료해왔던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들에게 늘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내가 정작 스스로는 조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지식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삶의 경험, 겸손, 그리고 준비된 실천이 없다면 지식은 무력하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의사의 생존기이며 나이 들어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누군가가 나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김영욱 교수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바빴다. 환자 대기표는 늘 몇십 명을 넘겼고 진료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 병원에서만 사는 듯한 삶이었고 그게 내 사명이자 자부심이었다. 의료계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당뇨, 고혈압, 간질환, 위장병. 나는 그들의 상태를 수치로 읽고 락으로 조절하며 때로는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조금 더 천천히 또렷하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믿고 기대는 눈빛을 좋아했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늘 공부했다. 환자들 중엔 매일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말벗이 필요해서였다. 나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리고 항상 말하곤 했다. 연세가 드시면 모든 것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내가 지금은 혼자 아파트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다. 진료실의 분주함은 사라졌고 이름표 대신 걸린 건 벽시계와 처방약 봉투뿐이다. 처음 은퇴했을 땐 기분이 묘했다. 마치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이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둘러싸인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적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내가 아내를 잃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같은 병원의 간호사였던 아내는 평생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했다. 하지만 암 앞에서는 의학도 사랑도 무력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 외로움은 가을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이 있다.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는 부산에 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거나 명절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손녀 수진이는 자주 찾아오는 편이다. 그 아이 덕분에 세상의 흐름을 조금은 느낄 수 있다. 유튜브, SNS, AI 같은 단어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말할 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약을 제때 챙겨 먹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밤이면 다리가 쑤셨다. 무릎은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싶었다. 나는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다.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움직이기 싫어지면서 기분도 가라앉았고 가끔은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활기찼고 명확했고 목적이 분명했던 시절. 병원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호자에게 설명하던 그 모습. 그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했지만 동시에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새 병원 이야기를 놓치면 불안해하고 약이 떨어질까 봐 메모장에 복용 시간을 적어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엔 그렇게 메모하는 환자들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안쓰러운 노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굽은 어깨, 혈관이 도드라진 손등.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늙은 걸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사실 늙는다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았다. 문제는 무력해지는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손녀 수진이가 내게 맨발 걷기를 권했다.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다. 그깟 걷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악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나는 수진이가 보여준 영상 속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나처럼 주름이 깊었고 발도 삐뚤어져 있었지만 걸을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다음 날 새벽 아파트 뒤편의 산책로로 이끌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예전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한자렸고 너무 짧은 준비로 다시 걸으려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팠다. 나는 늘 조용한 아침을 좋아했다. 신문을 한 장 넘기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다. 손녀 수진이가 전날 밤 내게 건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맨발 걷기 요즘 진짜 인기 많아요. 혈당이랑 혈압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든대요. 나는 처음엔 웃었다. 요즘 애들은 모든 영상으로 배우고 유행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태블릿을 꺼내더니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나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푸른 잔디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얼굴은 햇살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하루 30분 맨발 걷기. 락 없이 혈당과 혈압 잡는다. 나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찌릿하고 반응했다. 악 없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 말은 요즘 나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했다. 수진이는 내 옆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의사셨잖아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좋다던데요. 젊은 의사들이 추천한대요. 그녀는 내가 호기심을 가질 걸 알았던 듯 자료도 몇 개 더 찾아 보여주었다. 논문 요약, 건강 프로그램 인터뷰,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시작한 노인들의 인터뷰까지. 나는 의사였다. 그러니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은 익숙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와 순환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접지 효과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부턴가 그런 정보를 남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40이 넘었고 매일 약을 챙겨 먹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진료하던 시절에도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했지. 그런데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몸을 움직였던가. 그 다음날 새벽 나는 눈을 떴고 창밖에는 은은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잔잔한 공기가 마음을 안정시켰고 나는 문득 결심했다. 그래, 오늘 30분만 걸어보자. 나도 사람인데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뒤편의 산책로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자주 걷는 조용한 오솔길이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었고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제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운동화를 벗었다. 양말도 벗고 한 걸음 내디뎠다. 차가운 흙이 발바닥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류처럼 감각이 퍼졌다.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다.
흙의 촉감, 폴립의 습기, 땅의 냄새. 마치 어린 시절 전라도 고향에서 논두렁을 뛰놀던 그때가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발바닥에 따끔한 느낌이 있었지만 참고 걸을 만했다. 작은 돌이 발을 찌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극이 되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30분이 금세 지나갔다. 나는 마치 큰 일을 해낸 듯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발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피부가 살짝 붉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피가 잘 도는 증거라며 기분 좋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조금 따끔했다. 저녁에는 약간의 열감이 느껴졌다. 나는 평소처럼 연고를 발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2번이나 깼다. 몸이 으슬으슬했고 약간의 두통도 있었다. 하지만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기억은 희미하다. 차가운 바닥, 흐릿한 의식,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공포. 다행히 수진이가 집에 들렀고 나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영호 선생님, 맨발 걷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특히 당뇨가 있는 연세에선 작은 상처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는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실수가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갈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맨발 걷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나는 실패했을까? 답은 명확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시작했던 것이다. 병실의 천장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내 눈을 따갑게 비추었고 코로는 산소가 들어왔다. 나는 몸을 거해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의식은 있지만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듯했다. 나는 병원에 실려온 지 이틀째였다. 의료진은 내가 고열과 어지럼증, 전신염증 반응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다. 원인은 발바닥에 생긴 작은 상처였다. 맨발로 걷던 날 돌에 살짝 긁힌 흔적 하나가 염증으로 번졌고 당뇨 때문에 회복이 느려지면서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건 세 번째 날이었다. 당시 주치의였던 젊은 의사 최지우는 내 곁에 앉아 진지하게 설명했다. 김영호 선생님, 혈당이 높고 면역이 악한 상태에서는 작은 상처도 빠르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은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해요.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토록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세요. 상처가 나면 즉시 소독하고 병원을 찾으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이 모든 말을 수없이 반복했던 내가 정작 나 자신에겐 너무도 무심했다. 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염증이 퍼지며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고열은 계속되었다. 항생제를 투여하며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나는 여전히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도 없는 병실의 한밤중 나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눈을 감는다면 칼은 누가 기억해 줄까? 내가 한때 의사였다는 사실이 이 고요한 병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괴롭힌 것은 후회였다. 나는 너무 쉽게 시작했고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 아무런 준비도, 지식에 대한 되새김도 없이 단지 좋다고 하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옆 병실에 계신 한 어르신은 손주가 알려준 운동 앱을 따라 하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유행, 새로운 운동법들. 우리는 젊은이들이 좋다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따라 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우리의 관절은 닳아있고 신경은 둔해져 있으며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다. 나는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제야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생겼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내 손등에 주사를 놓으며 물었다. 선생님, 얘 맨발 걷기를 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간호사는 말했다. 몸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몸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 노화는 단순히 외모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느려지고 약해지고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단계였다.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을 떠올렸다. 처음 베개를 입고 병원에 들어섰던 날, 첫 수술을 지켜보며 손을 떨었던 기억, 한밤중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려냈던 감격,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걷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단 하나의 방심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내 몸을 위한 공부를, 진짜 내 몸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내가 다시 걷게 될 그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맨발 걷기를 그저 건강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신중함과 겸손함이 전제된 실천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지며 공기는 선선했고 나뭇잎은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평생을 의사로 살았다. 다른 이들의 몸을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 덕분에 존경도 받았고 제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했고 오만했다. 나는 의사니까 이 정도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겠지. 남들이 위험하다고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처방했던 조언들을 떠올려 보았다. 연세가 있으시면 급한 운동은 피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발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항상 균형 감각을 고려하세요. 이 모든 말들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 말들이 의사로서의 언어였을 뿐 삶의 진실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분 중 한 분은 80대 중반의 남자 어르신이었다. 그는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도 나처럼 최근에 큰 사고를 겪었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손주가 알려준 요가 동작 따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쓸쓸한 자책이 묻어 있었다. 이 나이에 괜히 젊은 사람 따라려다 이렇게 됐네요. 김 선생님도 비슷하신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짧은 침묵을 나눴다. 그 속에는 많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나이엔 우리 방식이 필요한데 자꾸 남들 방식을 따라 하려 하니. 그가 조용히 말한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맞다. 나이든 몸에는 나이든 방식이 필요하다. 의학의 이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것이 곧바로 우리 몸에 맞는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려 할 때 너무도 쉽게 남들이 좋다는 말에 흔들린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남들의 몸이 아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개인의 조건을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는 나보다 항상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락을 복용할 때도 늘 내게 조언을 구하고 의논하고 메모까지 해가며 신중하게 행동했다. 만약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나는 맨발 걷기를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나를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식은 경험을 이기지 못하고 경험은 겸손을 수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 착각이 나를 병상으로 이끌었고 또한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기도 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서 주는 리플릿과 책자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운동법, 발건강관리법, 당뇨 환자의 생활수칙 같은 내용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다가왔다. 마치 나는 새로운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평생 가르치기만 했던 내가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이번에는 내 몸을 정말 이해하고 정말 안전하게 정말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나는 다시 걷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인정이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 다시는 무모하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맨발로 걷게 되더라도 이번엔 철저히 준비한 후에야 발을 디딜 것이다. 퇴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이름표에는 재활의학과 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차트를 보며 나에게 조용히 인사했다. 김영호 선생님 맞으시죠?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이제 숨도 편해지고 밤마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서 맨발 걷기를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고령자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비 없이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곤 하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몸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의사였던 자존심이 방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내 실수조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물었다. 맨발 걷기를 꼭 포기해야 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잘만 하면 아주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특히 발바닥 감각을 깨우고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지 고령자에게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무작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야 하죠. 그는 가방에서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교육 중입니다. 나는 책자를 받아들여 조심스럽게 넘겼다.
내용은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1단계, 집 안에서 양말 벗고 걷기. 하루 5에서 10분. 2단계, 수건이나 고무 매트 위에서 맨발 걷기. 3단계, 베란다, 테라스 등 외부지만 안전한 곳에서 짧게 걷기. 4단계, 풀밭, 잔디밭에서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기.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적응 단계를 거치면 발의 피부가 강해지고 감각신경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발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상처, 물집, 럼증 징후가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하고. 나는 그의 말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우는 느낌이었다. 한때 수많은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던 내가 이제는 젊은 의사에게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실패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생님은 준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지식이 많은 분도 이런 실수를 하신다는 건 일반 어르신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게 박혔다. 나는 다시 한번 실수의 무게를 실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숨이 더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내 퇴원 일정에 맞춰 초기 맨발 걷기 플랜을 제안해 주었다. 퇴원 후 첫 주는 하루 5분씩 실내에서 수건 위를 걷고, 2주 차에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마, 3주 차에는 근처 공원의 부드러운 흙길에서 짧게 시도하기. 모든 단계마다 발 상태 확인과 균형 유지가 핵심이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다시 삶을 정돈하는 과정 같았다. 며칠 후 나는 퇴원 준비를 하며 간단한 운동화를 챙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고무 매트를 베란다에 깔았다. 그리고 첫날 양말을 벗고 수건 위에 조심스레 발을 디뎠다. 딱 5분. 그러나 그 5분은 나에게 한 걸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다시 배우는 중이다. 몸의 언어를, 나이든 몸의 리듬을, 그리고 겸손한 실천을.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걷기로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젊은 의사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가이드와 최지훈 의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발을 다시 땅에 적응시켰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맨발 걷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려 한다. 맨발 걷기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그 효과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별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 처음부터 공원이나 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해선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1단계, 실내 수건 걷기.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곳이다.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수건 위를 하루 5분씩 걷는다. 발바닥이 바닥에 감촉에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시작한다. 일주일 정도 이 단계를 유지하며 발의 변화에 집중한다. 2단계, 고무 매트 또는 실내 매트 걷기. 조금 더 질감이 있는 표면에서 걷는다. 매트 위에서는 균형 감각을 기르기에도 좋다. 이 단계에서는 10분으로 시간을 늘려보고 걷는 도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베란다 걷기. 햇볕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짧게 걷는다. 베란다나 테라스처럼 위험 요소가 적고 시야가 트인 공간이 좋다. 이때도 발 상태는 매일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날씨가 춥거나 바닥이 젖어 있으면 피한다. 4단계, 잔디밭 걷기. 관리된 공원의 부드러운 잔디밭이 가장 좋다. 맨발 걷기용으로 만들어진 전용 산책로도 있다면 더할 날이 없다. 처음에는 5분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간다. 내 경우에는 약 한 달 후에야 이 단계에 도달했다. 두 번째, 발 건강 관리가 핵심이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발이 생명이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발을 관찰한다. 손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발바닥, 발가락 사이를 확인한다. 작은 상처, 물집, 붉은 부위, 습기 찬 곳이 있는지 살핀다. 걷고 난 뒤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발을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린 후 보습 크림을 바른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말려야 한다. 작은 상처라도 발견된다면 맨발 걷기를 중단하고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의 발 상처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나는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병원에 실려갔다. 세 번째, 장소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땅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어지반, 가장 안전하고 날씨에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실내 체육관, 바닥이 깨끗하고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되어 있음. 공원 잔디밭, 부드럽고 발에 자극을 덜 주는 장소. 모래사장, 부드럽지만 기온이 너무 높을 경우 화상 위험이 있음. 절대 피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자갈길, 콘크리트 도로, 흙이 단단히 굳은 산책로, 유리조각이나 금속 파편이 있을 수 있는 도시공원, 화학 약품이 살포된 잔디밭, 비가 온 후 젖은 길, 얼어붙은 길, 낙엽이 덮인 미끄러운 땅. 네 번째,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첫 주, 하루 5분. 둘째 주, 하루 10분. 셋째 주, 15분. 한 달 후, 20에서 30분까지 서서히 늘리기. 그리고 맨발 걷기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주일에 3, 4일 정도면 충분하다. 중간중간 쉬는 날을 두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 다섯 번째,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하자. 맨발 전용 신발, 발의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극에서 보호할 수 있다. 지팡이 또는 워킹 스틱,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넘어짐을 방지해준다. 타이머 시계,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무리하지 않게 도와준다. 나는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 시도했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이후로는 항상 지팡이를 함께 사용한다. 여섯 번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혼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가족, 친구 또는 동네 걷기 모임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서로의 발 상태를 체크해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혼자 해야 한다면 휴대폰을 반드시 지니고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실천하자. 일곱 번째, 몸의 상태를 존중하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몸에 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발에 상처, 무좀, 물집이 있을 때,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울 때, 평소보다 피곤함이 심할 때, 맨발 걷기는 좋은 나를 위한 활동이지 무리하는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다.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가감히 쉬는 날을 택한다. 다음 날 더 상쾌하게 걷기 위해서다. 나는 이 7가지 원칙을 지키며 다시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처음보다 느리지만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이다. 맨발 걷기는 우리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올바른 방식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맨발 걷기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퇴원 후 나는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살아가는 연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첫째 주에는 아파트 거실에 수건을 깔고 하루 5분 동안 맨발로 걸었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5분은 내가 몸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균형을 잡기 위한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자각이 나를 일으켰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내 옆에서 타이머를 맞춰주며 함께 걷기를 도와주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5분만 해요. 무리하지 말고.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 덕분에 나는 조급해지지 않고 천천히 나아갈 수 있었다. 둘째 주에는 베란다로 장소를 옮겼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타일 바닥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10분 동안 조용히 걷다 보면 마음도 맑아졌다. 가끔씩 참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셋째 주에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나섰겠지만 이번엔 수진과 함께였다. 나는 잔디밭의 가장 부드러운 구력을 골랐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은 10분. 그렇게 시간을 늘려갔다. 걷는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몸도 마음도 점차 가벼워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혈압과 혈당이었다. 악국에서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식사 후 혈당의 상승폭이 줄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낮아졌다. 한 달 후 나는 담당 내과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중이던 당뇨 약 중 하나를 중단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다. 퇴원 전에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고 잠들고 나서도 두세 번씩 깼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 밤 10시에 눈을 감으면 10분도 안 되어 잠에 들었고 새벽까지 푹 자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세 번째는 무릎 통증의 감소였다. 이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한참을 절뚝거렸다. 하지만 걷기 자세를 의식하며 천천히 맨발로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교정되었고 하중이 분산되었다. 2개월이 지나자 나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발을 붙잡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러져 머리가 점점 맑아졌다.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TV 뉴스를 보면서도 내용이 더 잘 들어왔다.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났고 과거에 외웠던 약물 이름들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섯 번째는 소화력의 회복이었다.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하고 속이 무거웠던 내가 이제는 가볍게 소화가 되었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걷고 나면 위장이 훨씬 편해졌다. 여섯 번째는 감정의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였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쓸쓸함과 무력감이 커졌고 가끔은 짜증도 났다. 하지만 아침마다 햇살을 받고 맨발로 땅을 딛는 그 짧은 시간이 나를 감정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떤 날은 그냥 걷다가 눈물이 핑 도는 날도 있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나왔다. 나는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진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할아버지와 손녀의 일상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동료가 되었고 회복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발을 매일 확인해 주었고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를 격려하며 함께 웃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오랜 친구인 이 교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가 내가 맨발로 거실을 걷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 김 선생. 자네 아직도 그 짓 하다가 병원 갔던 거 벌써 잊었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잊지 않았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시작했지. 그는 흥미를 보였고 나와 함께 수건 위를 함께 걸어 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자기 집 거실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세 달이 지난 지금 나는 매일 아침 30분 동안 공원 잔디밭을 걷는다. 물론 항상 발 상태를 체크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수진이나 동네 친구와 함께 걷는다.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다. 다만 이번엔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고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의사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한 맨발 걷기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세 달이 지나고 나는 확신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이 회복의 경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는 동안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걷기 딱 좋네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나란히 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조금씩 나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잘못 시작해서. 하지만 지금은 올바르게 다시 시작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다. 어떤 분은 당뇨로 발저림이 심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털어놓았다. 누구나 저마다의 통증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먹었다. 이걸 혼자만의 변화로 끝내지 말자.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맨발 걷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인천 맨발 걷기 회복회라고 정했다. 첫 모임 날 공원 평상에 모인 사람은 5명. 나, 수진, 그리고 내가 초대한 3명의 이웃 어르신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내가 정리한 맨발 걷기 단계와 주의사항, 그리고 하루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1. 발 상태 확인, 상처, 물집, 붉은 부위. 2. 걷기 전 가벼운 준비 운동. 3시간 체크, 첫 주는 5에서 10분. 4. 걷기 후 발 씻기 및 보습. 5. 불편한 점 있으면 즉시 공유. 어르신들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었다. 어떤 분은 손자에게 복사해서 벽에 붙여달라고 했다. 또 어떤 분은 자신도 따로 일기를 써서 기록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에 모였다. 잔디밭이 마른 날은 맨발로, 젖은 날은 수건이나 알른 매트를 사용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의 건강 변화에 대해 공유했다. 2달이 지나자 참여자는 15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엔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있었고 며느리와 갈등으로 우울해하던 할아버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선 누구나 동등했고 서로의 아픔을 들으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한 사람의 변화에 놀라움을 느꼈다. 박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다녔지만 한 달간 맨발 걷기를 하며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발바닥의 통증이 사라져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무좀이 자주 재발했지만 맨발 걷기 후 발을 더 자주 씻고 관리하게 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또 한 번 확신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구나. 우리 모임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걷기 전 스트레칭 강사를 초청했고 또 다른 날은 건강관리사를 불러 발관리 특강을 열었다. 수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 덕분에 근처 다른 아파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다. 진료실이 아닌 공원의 벤치 위에서 청진기 대신 따뜻한 말과 웃음을 건네며 나는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았다. 맨발 걷기를 통해 얻은 변화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활력, 함께 사는 기쁨, 그리고 노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걷는 아침마다 느낀다. 우리는 더 이상 병을 앓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모임이 취소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에도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걱정해준다. 나는 지금도 매주 모임이 끝나면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일지를 쓴다. 오늘은 김 할머니가 처음으로 15분을 걷는데 성공했다. 이 할아버지는 무릎의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나는 여전히 오른쪽 발가락이 약간 저리지만 감각은 점점 돌아오고 있다. 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이웃들이 함께 쓰는 회복의 역사다. 이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맨발 걷기는 나 혼자만의 치료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고,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지켜보며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기술이었다. 나는 91의 나이에 다시 배우는 법을 익혔다. 내가 평생 가르쳐온 그 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온몸으로 느낀다. 맨발 걷기는 나에게 단지 건강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몸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것은 단 한 걸음, 준비되지 않은 걸음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한 걸음이 나를 다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잘못된 맨발 걷기는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올바른 맨발 걷기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세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첫째, 노화는 무기력이 아니다. 우리는 늙어간다는 이유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다만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다. 그 느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단지 빠르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꾸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둘째, 건강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없다. 나는 손녀 수진의 격려, 젊은 의사 최지훈의 조언,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과의 동행을 통해 비로소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은 그 단절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다. 나의 병상에서의 유로움은 공원의 잔디밭 위에서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하나씩 지워졌다. 셋째, 삶의 의미는 가르침보다 공유에 있다. 나는 평생 의사로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순간은 내가 실패를 나누었을 때였다. 저도 넘어졌습니다. 저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진실한 처방전이었다.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기뻐한다. 그리고 맨발로 잔디밭을 걷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몸으로 느낀다. 나는 더 이상 진료실에서 청진기를 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뛰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일 수도 있다. 나는 부탁드리고 싶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이 올바르면 나머지 길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처럼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매일 걷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걷습니다. 30분이 넘지 않게. 그리고 반드시 발 상태를 확인한 뒤에 이제는 수진이 아니라 내가 다른 어르신들의 발을 살펴드린다. 오늘은 좀 붉어 보이네요. 하루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너무 무리하셨네요. 발바닥이 많이 딱딱해졌어요. 나는 다시 진료를 하고 있다. 다만 병이 아닌 사람을 보는 진료다. 그들의 갈, 그들의 걸음,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통해 나는 회복이라는 이름의 의학을 실천하고 있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에피소드로 넘기지 않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맨발 걷기는 기적이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맨발 걷기는 기적 같은 삶의 회복을 불러올 수 있다. 나는 91의 나이에 배웠다. 그리고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이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삶은 걸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다.